부온조르노 미스 시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카이사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집정관에서 물러난 카이사르에게 전직 집정관이 가는 자리로 속주 총독직 대신 원로는 이탈리아 목초지와 숲을 맡겨 장래에 권력을 가질 일이 없는 보직을 주려 했지만 삼두정치가 입법화시킨 파티우뉴스 법에 따라 카이사르는 3개의 속주와 4개 군단, 6만 병력의 지휘권을 10년이나 보유하게 됩니다. 전직 정무관 30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는 자리를 혼자 독차지한 셈이었는데요. 또한 폼페이우스랑 크라수스도 거대한 지휘권을 차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시민들의 속주세 연합제도를 폐지해서 속주세를 공정하게 실현했고, 이집트에서 쫓겨난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왕위에 복귀시켜주고 그 사례금으로 받은 3,000달란트 중 절반가량을 크라수스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쓰게 되는데요. 몇 년째 스위스 지방의 헬베티족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첩보를 받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동안 변칙적으로 이행한 직무로 인해 기소되는 것을 피해서 갈리아 총독으로 나서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라고 원로원이 내준 5개 군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돈으로 따로 3개 군단을 모병하여 갈리아 지방으로 떠났는데요. 갈리아에서 카이사르의 종이무진 활약은 본인이 쓴 최고의 라틴어 문학 작품인 갈리아 전쟁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하여 남기기도 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카이사르가 말타기에 능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갈리아 정복 전쟁에서도 적들의 족장들을 놀라게 한 것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카이사르의 기동성에 있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자기네 땅까지 카이사르가 오려면 시간이 얼만큼 걸리겠다고 상식적으로 계산하여 방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때는 이른 아침에, 어느 때는 깊은 밤중에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카이사르가 코앞에 나타나곤 해서 기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적은 수의 정예병을 데리고 하룻밤 사이에 이동을 해서 적의 허를 찌르곤 했는데요. 베르킨 게토릭스가 편 청야전술, 즉 모든 마을과 모든 먹을거리를 다 태우고 퇴진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보급이 끊긴 게르고비아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처음으로 갈리아족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었던 하이두이족에게 배반도 당해서 갈리아 전체의 반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베르킨 게토릭스가 웬일로 청야전술을 쓰지 않고 군사적으로 맞붙겠다고 알레시아로 들어가서 외부 구원을 기다리는 사이 그 기회를 잡아 카이사르는 나뉘었던 라비에누스 4개 군단과 합류하여 운 좋게 갈리아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 넓은 갈리아를 7년 만에 제패하여 로마의 넓은 속주를 안긴 카이사르를 로마는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기뻐하기는커녕 견제하기 위해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대 지휘권을 반납하고 로마에 돌아오도록 통보를 합니다. 이에 카이사르는 자신이 갈리아 총독을 유지한 상태에서 집정관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는데요. 원로원은 최후 통첩을 보내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삼두정치를 하게 되면서 명문 귀족들이 차지할 자리가 줄어든 데다 속주에 나가서 한재산 모을 기회도 카이사르 때문에 없어져 버려서 원로원의 전통적 귀족들은 카이사르가 탐탁지 않았는 데다 갈리아까지 정복하고 나니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들어오는 군사령관은 로마의 국방 한계선으로 정해진 루비콘 강을 건널 때부터 무장을 해제하고 와야 했는데요. 군대 지휘권도 없이 로마에 가면 정적들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한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며 로마로 진군할 것을 결심합니다. 마침 전쟁이란 전자도 모르는 재벌귀족 크라수스가 그 집정관 지낸 체면상 파르티아 원정에 나섰다가 카르의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해버리고 카이사르 딸이자 폼페이우스 아내인 율리아까지 죽어버려서 삼두정치는 깨져버렸는데요. 정략 결혼이긴 해도 폼페이우스는 아내 율리아를 무척 사랑하여서 오랫동안 시름에 잠겼다고 합니다.
세계사에서 카이사르를 말할 때 등장하는 루비콘 강이 정말 궁금해서 제가 94년에 루비콘 강을 찾아가 봤는데요. 2000여 년의 세월을 느끼도록 정말 루비콘 강은 강의 모습은 간데도 없고 시내 정도도 아니고 개울 정도라고 하기에도 딱한 초라한 모습으로 명맥만 남아있어서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로원은 최종 권고를 통해 공공의 적으로 카이사르를 역적으로 지정하고 폼페이우스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지휘권을 줍니다. 로마 공화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예, 존엄, 권위를 뜻하는 디니타스. 카이사르는 자기의 이 디니타스를 깎아버린 원로원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서 원로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단숨에 단 1개 군단의 병사만 데리고 로마로 진격합니다. 이렇게 군단 하나로 내전은 시작됐는데요. 루비콘 강에서 로마로 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있던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생각보다 번개같이 카이사르가 로마 성 밖에 도달하자 로마에서 발칵 뒤집혀서 허둥지둥 귀족들이 남쪽으로 도망가기 바쁜 틈에 카이사르는 쉽게 로마를 차지해버립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 그때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로마를 지키고 있었다면 세계사는 달라졌을 텐데요. 당황해서 황급히 도망간 이 상황 때문에 승전 장군인 폼페이우스는 로마 밖에서 싸워야 했고 카이사르는 주인 입장에서 단독으로 집정관에 올라 내전을 치르게 되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승교와 로마를 접수한 카이사르는 스페인 일레르다에서 원로원들을 물리치고 그동안 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폼페이우스는 주로 지구전으로 유리하게 승기를 잡는 게 특기였는데요. 고달픈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로마로 돌아가고 싶은 원로원 귀족들이 조속한 결판을 내라고 보채고 자꾸 압력하여 결국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뻔한 전술로 지고 맙니다. 역사가 프루타르코스에 의하면 로마 시대 전투에서 기병대의 장창은 돌격 직전에 날리는 게 기본인데요. 카이사르는 이날만큼은 날리지 말고 폼페이우스 기병대의 얼굴을 겨냥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장창은 던지는 걸로 알고 있었던 폼페이우스 기병대는 갑자기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장창에 자신의 얼굴이 다칠까봐 얼굴을 가리고 본능적으로 도망해버려서 폼페이우스는 대피하고 서둘러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이미 카이사르에게 왕위 복귀 신세를 진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카이사르 편이어서 폼페이우스를 죽여버리는데요. 카이사르는 자기가 쓴 내전기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폼페이우스의 죽음을 알았다. 이렇게 간략하고 덤덤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를 로마의 영웅으로 추대하고 그를 기념하는 조각을 대거 남기기도 했는데요.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공화주의자들의 칼침을 맞고 죽은 자리가 바로 폼페이우스 흉상 아래였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폼페이우스가 맥없이 죽고 나자 내전도 힘을 잃어 소아시아 폰투스의 젤라 전투에서 베니, 비디,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짧은 문장으로 유명한 승리보고를 원로원에 보내고 다시 로마에 돌아와 집정관에 선출되어 북아프리카의 탑소스 전투에서 남아있던 원로원 잔당들을 깨끗이 정리하여 유일한 최고 권력자로 등극합니다. 이때 비로소 갈리아, 이집트 등의 승리를 물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개선식을 치렀는데요. 800개 도시를 점령하고 300나라를 이긴 결과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카이사르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차오!